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 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디서 엄마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밥 세끼 얻어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이혼은 줄어드는데 황혼 이혼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 이혼은. 그러니까 늙어서 안 쫓겨나는 게, 그것도 여자한테 안 쫓겨나면 감지덕지한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부님의 행복 강의와 함께 늘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내용은 유혹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6주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가고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질러 그냥. 그 소리가 그냥 불꽃불꽃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갖고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 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 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튀어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튀었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이어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은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지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지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2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2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역 분당이 나와요. 천당역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역 분당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예요.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아떼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이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거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 거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정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정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정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의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은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냐,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닌 사람 지금 놓으면은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놈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에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난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째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 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 수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이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본당 신부님이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에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금을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2가마를 띄웠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억이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메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에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도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C가. 그래갖고 막 임신 1달, 2달, 막 10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C가 이만해진 거야. C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 갖다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만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1살, 2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 아인슈타인 우유만. 예, 예.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어.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거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1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10,000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0,000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 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해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벨이나 썸머힐이나 삐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1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6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애한테 그냥 영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5살 때 돼갖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걔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걔 인생은 쫑난 거예요. 걔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갖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5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야. 광선이.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 안 듣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배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 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제 엄마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우유에서 연세 우유로 바꿔요. 연세 우유로. 연세 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5살 6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에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 옆에 초막을 져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도 안 끄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고래희,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 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에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예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 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700명이에요. 100살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며느리 또 50 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은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대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이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 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갖고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소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순례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있다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고 21세기는 노인의 시대고 21세기는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또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오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제가 3번이 아니고 분당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먹자골목에 가보면 낮에 가보면은 전부 여자 천재예요. 여자들. 네.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찜질방을 가봐도 여자 천재예요. 여자 천재. 우리나라 경제권을 집안에서 60%가 여자가 결정한대요. 남자가 얼마를 결정하냐면 13% 결정한대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 집에 어머니만 봐도 완전히 여자의 팔자가 완전히 고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시집 오셔서 어디서 식사를 하셨느냐면 부엌 부뚜막에서 하셨어요. 부엌 부뚜막.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놓고 나물에 밥을 3분에 비벼 드셨대요. 지금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으면 어머니가 3분 만에 드세요. 왜 이렇게 빨리 먹느냐 그러니까 시집 6.25 이전에 시집을 와갖고 밥을 빨리 먹어야만이 소 꼴도 먹이고 죽도 쓰고 애들 젖도 먹이고 어디 감히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밥을 먹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디서 식사를 하셨냐면 방 바닥에서 하셨어요. 방에 상도 많은데 꼭 바닥에서 밥그릇을 갖다 놓고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저는 왜 밥상에 이렇게 자리도 있는데 꼭 어머니가 저렇게 방 바닥에서 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은 출세한 거죠.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출세한 거예요. 네. 20년 만에
방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방학 때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셨어요. 어머니 밥그릇이 밥상 위로 올라왔어요. 아버지하고 마주보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맘먹는다고 그럽니다. 이때부터 맘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그전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커졌던 기억이 안 나는데 밥상 위에 밥그릇이 올라오면서부터 이게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부돼 갖고 한 달에 한 번 집에를 가는데 이젠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밥을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어머니가 안 차려주세요.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엄마 성당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시면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상 차려놓고 지금 나왔죠? 남편이야 밥을 먹곤 말건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어떻게 감히 남편 밥을 안 차려주고 강원도까지 옵니까? 점심 한 끼인데요. 뭐 이렇게 간이 커졌다니까 여자들이.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한 달에 레지오 4일, 그 다음에 구역 밥모임 4일, 그리고 당신 개모임 한 4일, 12일을 나가서 드세요. 어머니가. 아버님이 12일을 밥을 차려 드시는데 불만을 안 삼으세요. 무슨 생각으로 불만을 안 삼나 했더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밥 세끼 얻어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이혼은 줄어드는데 황혼 이혼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 이혼은. 그러니까 늙어서 안 쫓겨나는 게 그것도 여자한테 안 쫓겨나면 감지덕지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50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2002년에 판사 임용고시에 1등부터 10등까지 6명이 여자였어요. 2006년에 판사가 110명이 됐는데 남자가 56명, 여자가 54명. 근데 2007년에 판사가 90명이 임용이 됐는데 남자가 38명, 여자가 52명, 남자가 38명. 그러니까 2배가 많은 거예요. 예. 훨씬 여자가 많은 거예요. 이 작년에 외무고시 31명이 합격을 했는데 남자가 10명, 여자가 21명. 이 놀라운 통계입니다. 제가 이군 사령부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군 해군 평택에 있는 장병 한 1000명한테 강의를 했어요. 환경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거기 소령님이 저한테 부대를 구경시켜줘요. 제가 이 군 부대 강의를 많이 들어가는데 꼭 군대 가면 자기 부대를 꼭 구경시켜줘요. 이군 해군사령부가 서해 교전한 부대예요. 그 배 막 올려져 있고 배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이제 3,000톤급 구축함을 이렇게 했는데 뭐 포가 얼고 배 길이가 뭐 100m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옆에 대위 3명이 딱 걸어가는데 여자 대위가 어깨가 딱 벌어진 키가 1m 70이 넘는데 3,000톤급 구축함은 눈에 안 들어오고 여자만 내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소령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멋있느냐고. 아우 멋있다고. 그랬더니 그 소령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쟤네들만 보면 무섭대요. 왜 무서우냐? 이게 쟤네들이 그 있는 부대 그 중대하고 남자 대위 부대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하면 꼭 여자 부대 애들이 이긴대요. 중대장. 왜? 이 군대가 얼마나 삭막해요. 그 삭막한 군대에 자기 중대장님이 여자야. 그러니까 이 시합을 하면 그 여자 중대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령 얘기가 이제 곧 여자 장군 나올 거라고. 이제 곧 여자 장군 나올 겁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3번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고등학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9명이 여자예요. 남자 딱 1명이에요. 남자 딱 1명. 안산에 보니까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느냐?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 다음에 음란 사이트 때문에. 그 다음에 개떼처럼 돌아다니는 특성 때문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 혹시 우리 집에 남자만 아들만 낳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집은 이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새말적으로 멀리 돌아오셨는데 거기에 횡성고등학교, 민족 4강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여학생이 한 명도 입학을 못했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여학생이 훨씬 많이 입학을 합니다. 어딜 가도 여자가 약진을 하고 있어요. 2007년 여러분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이거 고소득 일자리에 70%가 여자가 차지해요. 남자는 30%밖에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 세상이 온 거죠. 일본의 골드만삭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이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115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여성 이사가 있는 회사는 10년간 일본이 90년서부터 2000년까지 0% 성장을 하죠. 10년간 주식이 96% 오른 건 다 여성 이사가 있는 회사만. 그때 일본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올랐느냐? 13%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딸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인물이 나올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들을 놓으면은 처음에 아들이 고추 달고 딱 나오면 뭔가 여자로서 일을 해낸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드디어 이 시집에 와서 이 집에 이제 대를 잇는구나. 그리고 이놈이 이제 고추를 달고 막 뛰어다니면 그렇게 뿌듯하대요. 쳐다만 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콧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사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촌이. 엄마를 봐도 말도 안 하고 씩 자기 방에 들어가고 다정하게 말 건네는 게 없어요. 뭐 어렸을 땐 막 안기기도 했는데 이건 뭐 자기보다 훨씬 큰 놈이 안기지도 않고 이 대학교 가면은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팔촌이 됩니다. 이제 장가를 가면 이제 사돈이 돼버리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 노인대학에 옵니다. 이렇게 1박 2일로 100분 정도 와요. 한 100명 정도 노인대학에 오면은 딱 티가 나요. 저 할머니는 아들밖에 없구나. 저 할머니는 딸이 있구나. 확 티가 나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요. 그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 아니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1박 2일을 오는데 멋을 좀 내야 되는데 하여튼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파마를 해도 어떻게 하고 오느냐? 철모 뒤집어 쓴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와요. 파마를 하고 와도. 그럼 물어보면 제가 물어봐요. 할머니 아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들밖에 없대. 아니 사준 아들이 엄마가 철모를 뒤집어 쓰든 몸빼 바지를 입든 관심 없습니다. 근데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이 스카프를 하고 와도 색깔이 벌써 뭐 보라색에 벌써 틀려요. 이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네,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그렇다고 그러죠. 똑똑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죠? 똑똑한 아들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 되고 돈 많은 자식은 그렇지 사돈의 자식이 되고 이게 어리삐리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리삐리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을 고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들이 있다고 행복하고 뭐 믿고 완전히 시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늙어서도 아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시대다. 21세기는 자고로 누구의 시대냐? 여성의 시대다. 여성을 무시하면 어떤 공동체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이에요. 여성 이사가 제일 많은 회사가 삼성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글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샘 월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월마트 창시자예요. 월마트 아시죠? 세계 최대의 기업이죠. 이 양반이 이제 세상 떠났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회사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 이사가 30%가 넘지 않는다면 당신 회사는 10년 후에 망할 걸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에 돈 쓰는 주체 다 누구예요? 다 여자예요. 제가 수없는 강의를 해도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은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그 시간에 어디가 있어요? 노예처럼 돈 벌러 나가면은 그거 먹으러 다녀, 강의 들으러 다녀. 그러니까 돈을 쓰는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기업가들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제일 먼저 망할 때가 어디야? 한국 천주교. 모든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남자들이 있잖아요. 주교님, 신부님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난 걱정이 앞서요. 사회는 변해가는데 교회는 이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 나오는 대부분의 정말로 이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우리 고객은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은 누구예요? 여성이란 말이야. 근데 신부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한 걸음 건너는 거예요. 이 늙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뭐 때문에 괴로워요? 그놈은 며느리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며느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어머니를 잘 이해합니까? 못하죠. 젊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잖아요. 성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런 뻥 뚫리는 얘기 별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가 사실은 뭐 400만이다 500만이라 그래도 미사 참여는 120만 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 중에 한 식구만 주일날 와서 밥 먹는 거예요. 망한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근데 이런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20세기에 10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하면은 상대성 이론, 원자탄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자동차, 비행기, DNA 이중 나선 구조, PC, 인터넷, 물리학의 양자역학. 이게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인데 최대의 발명품은 1961년 독일 쉘링사에서 나온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에요. 그럼 피임약이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70, 80이 된 어머니 세대는 애를 몇 낳았어요? 10명. 아, 멋있는 말 없어요? 한타스. 그건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힘 닿는 대로 낳죠. 힘 닿는 대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생기는 대로. 얼마 전에 충청도 레지아 그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는 충청도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 닥치는 대로 낳대요. 닥치는 대로 낳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16에 시집 갑니다. 그렇죠? 16 생식 능력 시작되면 그럼 배가 불러요. 16 시작하고 배가 부르면 17 되면 애가 하나 나와요. 애가 나오면 얼마나 바빠요. 젖 먹여줘야죠. 얼러줘야죠. 논일 나가야죠. 밭일 나가야죠. 우리는 어렸을 때 집에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 뽕 먹여야죠.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게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하면 19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배불러. 그럼 20 되면 또 하나 나와. 이 둘이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22 되면 또 배불러요. 23 되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는 포대기에 싸고 하나는 젖에 매달고 하나는 옆구리에 끼고 어딜 옛날에 여자들이 놀러를 가요. 집 밖 동네 밖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애를 놓냐면 40가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를 놓느냐면 25년 동안 애를 놓는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애를 놓으면 이거는 애를 놓는 게 아니라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내가 애를 놓으면은 그 애는 내 첫 장남의 애하고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우리 아가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는 다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러잖아요. 막내는 새끼로 안 보이죠. 강아지로 보입니다.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25년 동안 저렇게 새끼 놓고 새끼 키운 여자 머릿속에 든 게 있느냐?
머릿속에 든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쁜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여자가 집안일 챙겨나면 그 집 망한다. 그래서 암탉 꼬꼬댁 하우스 폭삭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피임약이 나오고부터 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명으로, 3명으로, 2명으로, 이젠 1.0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자가 애 놓는 시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으로. 여자한테 몇 년의 시간이, 자유시간이 주어져요? 24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자, 24년 동안 여자들이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보고, 외무고시 보고, 육사 가고, 해사 가고, 공군사관학교 가고, 경찰대학 뭐 1, 2, 3등 수석 졸업, 육사, 해사, 수석 졸업, 이건 다 이제 옛날 얘기에 다 휩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이 집은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둘 놓으면 뭐? 금메달. 그렇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 그래, 목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목메달이에요. 목메달.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참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자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주도 세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16대 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이 16명에서 300명 중에 5.4%, 17대 때는 39명, 300명 중에 그러니까 12%, 13%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잘 산다는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42.7%, 덴마크는 29.8%, 30%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가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세대, 지금 30대, 40대, 50대 요 세대들은 관심이 없어요.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4급 공무원 100명 중에 여자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5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한 신문의 칼럼에 글을 쓰고 갔어요. 대한민국 이상하다. 이렇게 여자들이 대학까지 나오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도 없다. 그런데 대학까지 나온 이 고급 인력이 시집만 가면 다 자기를 관둔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력이 어떻게 그대로 다 계속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0,000에서 $20,000로 넘어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모든 국가를 통계를 빼보니까 9% 정도 증가했대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는 게. 우리나라는 1.6%. 사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2가지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 2가지,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대한민국 정말 행복한 나라로 가기도 힘들어요. 첫 번째 뭐냐? 자식 교육. 여기에 미쳐 있어요. 요즘 내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정말로 정신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겠지만 이 텔레비전님에 미쳐 있어요. 텔레비전. 이 2가지 여자들이 완전히 미쳐서 사회에 건강한 세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 교육을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딱 아기를 가졌어. 임신을 했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임신을 딱 하면은 얼마나 이뻐요. 지금 이제 해도 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멋있어질 것 같은데 강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태어나갖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엄마들 거의 없어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갖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글자를 가르칩니다. 도화지를 이렇게 오려서 대한민국, 대통령,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2개 국어를 알아듣는다고 How are you today, my baby? It's raining. 비 온다 이거죠 오늘. 사실 여러분들 태아는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동안 잔다고 그래요. 그 애한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태교라고 그러잖아. 교육을 시키는 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불행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 그러니까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그래갖고 3번에 이제 아파트촌이죠. 아파트를 통해서 수리산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애가. 구름도 보고 싶고 눈도 보고 싶고. 근데 이 잔인한 엄마들이, 아니 아무 생각 없는 엄마들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한쪽에는 가나다라마바 차타카타를 붙여놓고 한쪽에는 A, B, C, D, E, F, G를 붙여놓고 수리산을 보고 싶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글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지글, 리을이 막 돌아가요, 모빌이. 겨다닐만 하면은 엄마들이 텔레비에는 텔레비전이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는 냉장고라고 써놓고, 의자에는 의자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겨다닐 때마다 글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몇 살이면 한글 띱니까? 5살이면 4살 띄어요? 5살이면 한글 띄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띄신 분들 계세요? 없을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아쓰기 빵점이었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빵점이었어요. 글자가 뭔 줄 알고 학교를 들어가요. 맨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2학년 때 전 한글 띄었어요. 근데 내가 5살에 한글을 띈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왜? 삐아제나 썸머힐이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 이론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3살, 4살, 5살 때 뇌의 75%가 형성된대요. 이때 고정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글자를 가르치면 글자는 잘 알지만 뭐를 몰라?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똑똑 바보가 되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한다고. 없는 소리예요. 왜? 얘는 이제 머리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이때 어떻게 자랐느냐면은 스레트에 막 겨다니다가 떨어져갖고 끓는 물에도 떨어져 봤어요. 아, 이게 끓는 물에 떨어지면 디는구나. 그 다음에 팽이 깎는다고 막 낫으로 깎다가 여기 쳐갖고 아직도 여기 이 상처가 있어요. 5살 때 확 뼈까지 잘라갖고 이게 잘라지는 거구나. 이러면서 애가 뭐를 이해해? 세상을 이해한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면서. 근데 책상 앞에서 글자만 배운 애는 다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오는 엄마들, 내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 너 바보야? 왜 이거하고 연결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막 화내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면서 이렇게 화낸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애는 이제 걔는 똑똑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들여놨더니 남들하고 섞어 놓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애. 이때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영어 학원, 속셈 학원, 웅변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요즘 서당도 있다고 그래. 서당.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정신없느냐면요, 무슨 특목 유치원이 있대요. 고등학교 가기 위한 특목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고 간대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막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1등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조가. 큰 문제죠.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왜? 엄마가 나보다 크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막 똑똑하지도 않잖아, 애가. 근데 딱 6학년만 넘어서 갖고 중학교 1학년만 되면요. 갑자기 엄마보다 애가 커져요. 딸은 그래도 괜찮아. 아들놈이 이렇게 커지면요. 확 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땡땡이를 깠어, 애가. 너 이놈의 새끼 왜 학원 땡땡이 까고 그래? 어? 너 공부 빨리 해야지. 어? 좋은 대학 가서 너 출세하고 행복하지. 뭐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해. 그래갖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딱 엄마 손을 딱 잡고 내려다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를 확 뒤집으면서 엄마를 밀쳐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왜 때리냐고 말로 하자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14%예요. 이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심각한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애들한테 관리자만 있지. 얼마 전에 반포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반포 자매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신부님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그래도 반포에서 합니다. 꽤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엄마들이 점심 때 갖고 탕수육 하나 시켜갖고 애 스케줄 관리해 준다는 거야. 아니 그거 시켜놓고 학원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가고 야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아웃 병에 걸려요. 하느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10살 때 쓸 거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쓸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다 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그래갖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귀찮아 병에 걸려. 뭐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귀찮아. 좀 나 좀? 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으니 아니 초등학교 때는 4시간 8살짜리가 4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한 애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써놓고 아버지는 8시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10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4학년 애가 초등학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라면 죽겠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우리가 내 아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공부만 못하면 뭐라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어? 근데 유태인들은요 공부를 못해도 애 기를 안 죽인대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애 기 죽여 인간성 나빠 불효자의 천하의 몹쓸 놈이야 꼴뚱하면은. 근데 유태인들은요 꼴뚱을 하면은요 부모가 애 기를 절대 안 죽인다. 꼴뚱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 기까지 죽이면 애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 꼴뚱해도 괜찮아. 커서 돈만 많이 벌어. 지금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나중에 비서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걔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완전히 애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관둡니다. 그리고 지지나 반에 편성돼요. 지지나 반에.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훌륭할 거야. 끊임없이 아이의 길을 살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상상력 하나만 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공부 꼴 지지나반 이 지지나반에 들어간 이 지질이 복도 없는 건 내가 팔자도 없지 이랬다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등하면 인간성 나쁘고 불효자고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고 사실은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격 좋은 애들이 꼴등하는 거예요. 이 유한 애들이 독한 놈들이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1등하는 애들이 있으면 독한 애들이에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자녀들 이제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이를 정말로 행복하게 키운다는 생각 아니면 차라리 신앙으로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대학에 미쳐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사를 안 나가면은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이때 막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잘못 키우는 거죠. 자식을 완전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질서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예의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사랑을 알게 키우든가, 봉사를 알게 키워야 되는데, 너 편안하고 너 1등만 하면 최고야. 네가 1등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우느냐면, 제가 이제 20년 전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내 동창 신학생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부산에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밑에 내려다 보이는 거 막 꽃피는 팔도강산의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 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학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뭐 폼을 있는 대로 막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놈이 엄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쪽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이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니까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에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나 괜찮다고. 근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을 갈 줄 알았더니 지방 무슨 제3대학을 졸업을 했어. 네.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어. 그럼 부모 역할 다 한 거야, 안 해요? 부모 역할 다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식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으면 부모 역할 다 했어요. 공자님 시대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38세였어요. 16세 시집을 가갖고 32, 33 되면 내 아이가 16이 됐을 때 부모가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합니까? 안 애절합니까? 애절해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드렸어요. 입에다 피 넣어드렸어요. 그건 어느 장남이나 부모가 30대 돌아가면 다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라갖고 고기 먹고 싶다면 자기가 직접 해주고,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날 키우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그러면 동생이 13, 17, 4, 1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한 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 잔치, 환갑 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 노노 2인 4편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너 늙어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말하는 정신이 있으면은 난 늙어서 뭐가 될까? 이거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 자식한테 다 쏟아붓어.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맨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정말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자식한테 지금 학원비 1년에 20조 쏟아 넣을 일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하고 힘들어져요? 자식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야. 돈은 한 푼 없지. 자식은 그래도 공부시켰다고 쳐다는 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주위에 40살 먹은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빈둥빈둥 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아. 40살 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서 살아. 그 딸 이뻐요? 미워요? 밉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빈둥빈둥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 그럼 그 자식 이쁠 것 같아요? 부모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미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아들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얹혀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의 현실. 계산상 안 맞아. 계산상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20년 키우고 지금 50년 60년 이렇게 받아 먹게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신부가 집안 떠난다 그러지만 지금은 집안하고 신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년 키워줬으니까 내가 20년은 갚으리라. 20년 얻어먹었으니까 20년은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내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뭐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료 있으면 한 달에 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집에 가보면은요 3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신데 우리 큰형님 형님으로 동네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없이 정말로 50년을 자식한테 얹혀서 산다. 그럼 어느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잘 키워놓은 자식은 나라의 자식 됩니다. 돈 많은 자식은 얼굴 구경하기 힘들어요. 예. 돈 있어갖고 이민을 가면 자식하고 어떤 관계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하죠? 해외 동포 된대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해외 동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안 죽네. 신부들이 내가 신부 될 때 우리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지금 19분 계세요. 19분이 우리가 은퇴기금을 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 그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구의 최고 원로 신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예, 와 계신데 지금 이제 83인지 4인지 또 헷갈리는데, 예, 계신데 건강하세요. 제가 보기엔 한 95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은 그나마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지.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은퇴하면은 땡이에요, 땡. 교우들이 찾아와요. 이거 1년 겨우 찾아고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퇴 신부님들 가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것도 1년 365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은퇴를 안 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은퇴 안 해요. 왜? 외로운 걸 아니까.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아니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를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그래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자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자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자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 너무 기분이 좋대. 보자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자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70살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노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노년을 잘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식교육, 아까 자식교육하고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님을 우리가 없애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버리는 줄고 지출도 줄여야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왜 돈이 이렇게 줄어든 거지? 하는 의문이 따라오죠. 사실 노후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심코 반복되는 소비 습관, 그리고 잘못 굳어진 생활 패턴이 우리 주머니를 잠식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0대와 70대에 특히 조심해야 할 소비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내 생활과 겹친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체면을 더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비싼 선물 세트를 고르고 며느리 친정에도 뭔가 챙겨보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체면이라는 게 결국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위에 세워진 겁니다. 남들 눈치 보며 과하게 쓰는 건 결국 나의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진짜 품위는 덜 쓰면서도 존중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검소하지만 당당한 태도, 그게 어른스러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흔히 빠지는 함정은 여행입니다.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하는 생각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한 번쯤은 즐겨야지 하며 여행 패키지를 예약합니다. 물론 추억은 남습니다. 하지만 카드값도 함께 남습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거죠. 여행이 삶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 노후의 기반은 흔들립니다. 여행은 분명 필요한 경험이지만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말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할머니라고 대충 입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죠. 멋을 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옷장은 이미 가득 차 있고 정작 늘 입는 건 몇 벌뿐이라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가리려는 소비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멋은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다려 입은 셔츠, 잘 맞는 슬랙스, 편안하고 깔끔한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품위는 옷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태도가 결국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커피입니다. 집에 믹스커피가 있어도 굳이 테이크아웃 한 잔을 사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 됩니다. 그거 아낀다고 얼마나 모으겠어? 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매달 새는 작은 구멍이 결국 큰 구멍이 되니까요. 여유는 커피가 아니라 일상에서 길러야 하는 감정입니다. 돈으로 위로를 사는 습관은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또 많은 분들이 편리함에 길들여져 택시를 자주 타게 됩니다. 힘든데 뭐 택시 타면 편하지. 하지만 한 번, 두 번 편해질수록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무릎은 쉽게 망가지고 심장은 나빠집니다. 택시비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 들어갈 병원비는 훨씬 큽니다. 노후의 진짜 편안함은 교통수단이 주는 편리함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소비도 있습니다.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로 달려가 과자, 장난감, 용돈까지 챙기죠. 할머니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하지만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손주에게 오래 남는 건 과자나 돈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같이 웃었던 시간이 더 길게 기억됩니다. 사랑은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에서 생깁니다. 또 빠지기 쉬운 지출이 경조사비입니다. 다들 10만 원 낸다니까 나도 맞춰야지. 하지만 남들이 얼마를 낸다고 해서 무리해서 따라가는 건 내 상황만 악화시킵니다.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형편과 마음에 맞게 절제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작 내 가족의 중요한 순간에 통장이 텅 비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흔히 빠지는 지출입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대. 간에 좋다더라. 하지만 의사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효과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건강은 알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해답입니다. 믿음으로 삼킨 알약이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입니다. 이 나이에 버스 타기도 좀 그렇지. 차가 있어야 편하지. 하지만 유지비를 계산해 보세요.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게다가 감가상가까지. 타지도 않으면서 그냥 갖고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 중 하나입니다. 진짜 자유는 차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소박함은 절제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산다. 지금의 소비 습관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낼 때 비로소 삶은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망가뜨리는 건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선택들에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 어르신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켠이 유난히 시렸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되짚어보니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쌓인 소비 습관, 사람들에게 좋은 어른으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선택들. 작은 누수가 모여 큰 구멍이 되듯 생활은 조용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돈을 나 대신 굴려줄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상품 설명서는 빼곡했고 위험 문구는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괜찮다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노후의 돈은 절대 남의 확신에 기대면 안 됩니다. 내 돈의 안전은 결국 내 이해력의 범위 안에서만 지켜집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잠시 멈추는 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엔 큰 돈을 굴려서 한 방에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큰 돈을 몰아넣는 실수 한 번이 그동안의 작은 절약을 일거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큰 돈을 지키는 원칙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작은 돈을 다듬는 겁니다. 큰 돈을 지키는 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이해 못하는 상품엔 투자하지 않기. 둘째, 원금 손실을 감수할 비중은 전체 자금의 일부로 제한하기. 셋째, 판매자의 말보다 계약서의 글자를 믿기. 넷째, 해지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미리 써보고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남들은 다 한다는 말에 흔들릴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생활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A파트에서 말씀드렸듯 명절채면 여행 도피, 옷장 불안, 커피 위로, 택시 편함, 손주 과소비, 경조사 강박, 건강식품 맹신, 자동차 집착은 대표적인 습관성 지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먼저고 계산이 나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해법도 감정을 먼저 다루는 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은 덜 하는 대신 더 따뜻하게로 바꿔보세요. 직접 쓴 편지나 통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가격표가 붙지 않지만 체면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행은 충동의 48시간 룰을 적용합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 이틀을 두고 그 사이 생활비 캘린더를 펼쳐 실제 현금 흐름과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옷은 드린 만큼 내보내기 원칙을 씁니다. 새로 한 벌 드리면 옷장에 있는 한 벌을 반드시 내보냅니다. 커피는 요일 지정 결제로 바꾸세요. 일주일 중 이틀만 테이크아웃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마십니다. 택시는 2정거장 걷기로 대체합니다. 손주는 물건보다 시간으로, 경조사비는 내 기준표로, 건강식품은 주치의 확인으로, 자동차는 총소유 비용 TCO로 각기 기준을 세우면 감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줄이면 삶이 너무 팍팍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즐거움의 재배치입니다. 비싼 즐거움에서 시간이 긴 즐거움으로, 즉시 만족에서 지속 만족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12만 원의 커피 간식비 중 4만 원을 동네 도서관 유료 강좌나 평생교육 걷기 모임 회비로 옮겨보세요. 같은 돈이라도 삶에 남는 게 다릅니다.
택시비 3만 원을 줄여주 이외에 수영장 자유수영을 끊으면 편리함 대신 체력이 남습니다. 체력은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 절감은 다시 현금 흐름을 살립니다. 이런 선순환이 몇 달만 이어져도 계좌의 숫자가 안정되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로또 같은 희망 고문 소비는 과감히 손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률 게임은 통계적으로 설계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지갑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인데 뭘 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그 10,000원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 돈을 차라리 비상예비비 통장으로 옮기세요. 이름은 소박하게 고장 병원 경조사 통장. 통장의 이름이 쓰임을 규정합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씁니다. 이제 지출을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를 손봐야 합니다. 은퇴 직전 2에서 3년은 리허설 기간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실제 은퇴 후 생활비로 3개월만 살아보는 겁니다. 그 사이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습관이었는지 명확해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공간은 청소와 유지관리라는 숨은 비용을 키웁니다. 방 하나 줄이는 선택이 이동동선, 전기료 관리비, 체력 소모를 함께 줄여줍니다. 주거비를 낮추면 생활비의 하한선이 내려가고 하한선이 내려가면 심리적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불안이 줄어야 투자에서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정은 심리의 함수입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평생 현역의 관점을 제안드립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강점, 건강 상태, 지역의 기회를 엮어 소일거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 교통안전지도, 반려견 산책 도우미, 공공도서관 자료정리, 경로당 스마트폰 도우미, 마을 텃밭 관리 등 시간제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이 크게 들어오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일정한 리듬과 작은 소득은 계좌뿐 아니라 마음을 지켜줍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소비 충동을 줄입니다. 외로울 때 사람은 쉽게 지출합니다. 연결된 사람은 쉽게 절제합니다. 건강은 노후 재무 설계의 종착역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후에 집중됩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30분 걷기와 20분 스트레칭, 꾸준한 수면 습관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미래 비용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몸을 움직일 자유가 있어야 돈이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수단은 규칙성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걷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 습관이 지갑을 만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다시 종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작게부터 바꾸었습니다. 로또를 끊고 커피를 이틀만 사 마시고 택시 대신 2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손주에게는 장난감 대신 함께 산책하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명절엔 비싼 선물 대신 손수 쓴 편지와 집 반찬을 챙겼습니다. 집은 한 칸 줄였고 자동차는 처분했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초급반을 듣고 주 2회 경로당 스마트폰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한꺼번에 늘진 않았지만 적자로 미끄러지던 그래프가 멈추더니 서서히 평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 는 감각이 쓸쓸함을 덜어주었고 쓸쓸함이 줄자 충동구매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자식에게 손 벌릴 일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돈은 숫자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숫자를 움직이더이다. 결국 노후의 핵심은 더 벌기보다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생활비의 바닥선을 낮추고 큰돈의 안전장치를 먼저 세우며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소비를 고치는 것. 여기에 가벼운 일거리와 규칙적인 건강 습관이 더해지면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줄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부자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사러 나갈 때 한 번만 멈춰서 보세요. 오늘은 집에서 그 대신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자고요. 아주 작은 전환이지만 그 한 걸음이 계좌와 마음을 동시에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이면 어느 날 당신의 노후는 조용히 안전해져 있을 겁니다.